예,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오시는데 마포로 가셨다고? 네, 이전 스튜디오에 갔다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네. 예, 지난 8월에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포 스튜디오에서 뵙고 처음 뵙는 거네요. 네, 이사하신 줄 알았으면 예. 이사 선물이라도 아이고. 들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주시는 게 가장 네, 큰 그러지 선물입니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지난번에 탄핵안 표결할 때 용 대표님께서는 250표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기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제가 지켜본 국민의힘은 뭐 그런 정당은 아니어서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이 사안의 엄중함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 탄핵 이후에 우리가 내란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렇죠.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박근혜 탄핵 당시 찬성표 234표 정도는 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지은 죄는 박근혜 탄핵 소추 사유에 비하면 훨씬 더 무겁다고 저는 세 발의 보거든요. 피죠. 네. 예. 거의 뭐 박근혜는 자범 수준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박근혜 당시 탄핵 소추 가결표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습니다.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의 그 어떤 트라우마를 얘기하던데 꼭 그것 때문일까요? 탄핵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내란의 트라우마를 이제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12월 3일 저녁 밤에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장갑차와 군인들의 총뿌리를 막아섰던 그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찌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의 탄핵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그 당시 내란이 분명히 위헌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물러날 땐 물러나더라도 이 대우를 갖추고 패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현 지도부, 중진 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슬기롭고 위대한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그 계엄을 막아내고 또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켰지만 아직도 지금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거 제대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네, 사실은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사안이 상식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잘 정리될 거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등 아니면 6명으로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방해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그 내란 직후에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그 진화위원장이 지금 이 탄핵 사건의 주심인 재판관의 처형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뇌물성 인사다라는 여러 우려들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한 명의 의지, 주심 한 명의 의지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좀 상식적이고 헌법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끝까지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 날까지 또 윤석열 파면이 당연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에서 또 함께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해인 대표님은 계엄 처음 겪어보시죠?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새치가 좀 나고 아, 네. 염색한 거 아니시죠? 네, 염색은 아니고요. 제가 흰머리가 네. 좀 많은데요. 유전적인 것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애 키우느라고 힘드셨나 보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처음 겪어보신 분으로서 이렇게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계엄을 겪었던 세대와 계엄을 겪지 않았던 세대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만약에 지금 계엄이 이렇게 계속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런데 계엄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 이번에 탄핵 집회하는 거 보면은 참 울컥해요. 아, 저렇게 또 할 수도 있구나 하는데 탄핵 집회 현장에 계속 가셨죠? 네네.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탄핵 그러니까 그 내란 시도 직후에 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고 그 계엄 해제를 기다리면서 그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바깥에서 군인들을 막아서고 장갑차를 막아서는 국민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영상으로. 그러면서 이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과거에 그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 등을 우리가 보았고 그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우두머리 전두환에 대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내란 시도에 정말 빠르게 많은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었고 또 군인들, 경찰들이 순간순간 머뭇거리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그 집회 현장에 나온 많은 이제 또래의 청년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 내란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나와는 먼 이야기인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파괴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집회 현장에 함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번 탄핵 집회에서 2030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회에 참여한 인파 중에 30%가 이제 20대, 30대 여성이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30%나 됐나요? 네. 오. 20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보면 20대 여성 18.9%, 그리고 30대 여성이 10.6% 정도가 됩니다. 거의 30%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대 남성의 비중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13.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30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 저와 같은 이제 또래 여성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러 현장에 그리고 길거리에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선결제 매장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용은 못 해봤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출석 요구서도 안 받고 또 헌재에서 이렇게 보낸 것도 지금 수치 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긴급 체포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서류도 받지 않고 있고 그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마지막 윤석열의 담화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경호처까지 동원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영장을 통한 강제 구금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변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장소에 이제 서류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여러 서류 송달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윤석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처가 저렇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면 또 충돌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호처가 물러설까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만약에 집행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경호처 직원들 역시도 다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경찰에서 2번 정도 이제 출석 요구를 했었고 경찰에서 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이고요. 결국에는 경찰과 검찰도 이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의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입장은 그런 절차를 집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영장 신청을 하고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에 밀려서 이제 검찰이 공수처로 내란 수사를 넘겼거든요. 공수처가 잘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고를 봤는데요. 이제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수사만 이첩을 한다. 그래서 공수처도 나머지 사람, 윤석열과 이상민을 제외한 그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첩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그 검찰은 깔끔하게 이 수사에서 손을 털고 이 경찰이 주도로 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윤석열, 이상민이라고 하는 일부만,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내란 수계이지만 일부만 이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내란죄 수사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이제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단독이 아니라 경찰의 많은 인력들까지 함께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진척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제 오늘 용 대표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윤석열 계엄 이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이번에 이런 윤석열 내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핵심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무장 충돌 등의 이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군을 동원해서 해야겠어라고 한다고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좀 담았습니다. 특히 이제 계엄 선포와 변경을 국무회의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국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계엄이었지만 대통령 그 국무회의에서도 의결 사항이 아니라 그냥 국무회의를 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국무위원들의 투표로 의결해서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기간은 10일을 넘어설 수 없고 10일을 넘어설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았고요. 이런 민주적 절차들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계엄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까? 이번에 보면 국회가 재정의원 과반수로 의결을 하면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이자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우리가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서너 시간 걸렸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하는 순간 무효가 된다. 뭐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해당 내용을 하셨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한 단계가 더 있어서 이번에도 그 사이에 한 4시간, 3시간, 4시간 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엄법 개정의 내용도 이후에 계엄법 개정 논의할 때 담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국회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사실 지금의 계엄법을 살펴보시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행정 업무와 사법 업무에 대해서만 이제 그 계엄에 이제 영향이 들어가는 것이고 입법 업무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국회의 회기 중이 아니면
회기를 그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도 개헌법의 취지 자체가 계엄이 국회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이번 내란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민주적 통제 절차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저 미치광이 하는 것 보면 그 전에는 뭐 법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미치광이가 안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사적 심판, 과거사 정리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반드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형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전두환을 통해서 내란죄가 무엇이고 국회와 헌법기관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것을 판례로 확정지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르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막 사면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국민 분열이 더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형사적으로 죄를 물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제대로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개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네, 이제 좀 한국과 비슷하게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큰 나라인 프랑스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이제 외국과의 교전이라거나 아니면 무장 반란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 30일이 지나면 하원의장, 상원의장 그리고 6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위원회가 계엄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불가피할 때만 시행하는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국무회의와 의회, 헌법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해외의 사례들입니다. 뭐 법적으로 아무리 잘 갖춰도 저런 미치광이 하나 나타나면은 또 무력화되는데 그래도 법을 통해서 좀 더 엄격하게 요건을 갖춰놓을 필요는 있겠지요. 아까 역사적인 심판, 역사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진실과 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진실과 화해, 그것은 그야말로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6 쿠데타를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랬던 사람을 진실과 화해위원장에, 그것도 이 계엄으로 나라가 지금 망가져 있고 내란죄를 일으킨 자가 본인의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위태로운 그 순간에 서둘러서 임명을 한 거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용 대표님은 먼저 윤석열이 왜 박선영을 임명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선 후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보도했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리를 염두에 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헌법재판관과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문성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임기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역사 쿠데타의 맥락도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5.16을 불가피했다거나 혹은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번 내란 직후에도 이번 기회에 뭐 청소를 하자는 둥에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출근을 저지하려고 하는
피해자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내란의 주범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극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이 정부 정말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도 사실 그런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의 역사 쿠데타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 인사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실과 화해위원장도 장관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급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고 탄핵 대상도 아마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좀 이런 것도 좀 법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요? 장관급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뭐 그냥 자리 거저 뭐 그냥 하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란 12.3 내란 전에 이제 피해자분들이랑 해서 행안위 여러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과거사 정리법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김광동 위원장도 정말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전시 중에 군경이 그 재판 없이 이렇게 사람 죽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12.3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그 논의가 이제 약간 중단이 됐다가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다시 또 많은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뭐 저도 그렇고 피해 유족들의 입장도 단순히 기간 연장만 하는 법 개정안은 필요가 없다. 제대로 진화위가 진화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관급이면은 장관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또 권한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을 장관급 자리에 그냥 앉혀놓고 그것도 속보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행안위에 있으면서 좀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정기관의 장들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탄핵도 불가능하고 그냥 김광동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국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저도 참 많이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내란 수습과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한덕수 총리도 계엄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 탄핵해야 된다.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마치 그 두한시의 공동정권을 만드는 것 같은 그 기자회견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저는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국헌문란의 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안만 가지고도 사실은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이 지금의 정국을 수습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가지 않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과 직분을 넘어서는 행위, 뭐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더 진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한덕수 총리가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뭐 저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말로 국무회의에서 그날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정도의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형식적인 임명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식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형식적인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법조인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집권 여당이었다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비극이기도 하죠. 네. 이 나라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서가지고 회식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백운계 정치일번지 끝나고 스태프들하고 이 앞에 식당에 갔거든요. 근데 빌딩 2층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한 3군데 있는 식당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 열었는데 거기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요즘에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용 대표님이 윤석열 탄핵이 경제대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국민들이 마음이 쫙 졸여 있어서 그런지 빨리 좀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연말이 사실은 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자영업자들이 조금 숨통 트일 만한 시기인데, 계엄과 내란 사태로 그 숨통을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의 이유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그 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이뤄냈으니 대외적으로는 불안정성은 조금 제거가 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수부양책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우리가 지난 윤석열 탄핵 전에도 추진했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식도 해라,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서 밥도 먹어달라, 이렇게 국민들께 요청드리지만 국민들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데 왜 밥을 안 먹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경기부양책, 내수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에 가장 좋은 우리가 이미 한번 해봤고 효과도 검증된 방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권성동 대행이 이렇게 그 발표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부분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거꾸로 돌려놓은 자가 내수 경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참 개미 하품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오늘 용혜인 의원님 나오시니까 또 격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승천님, 용혜인 의원님 화팅,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보라돌이님께서는 슈퍼챗 보내시면서 핵사이다 용혜인 의원님, 건강 잘 챙기시고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힘써주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좀 지우셨던데 집회 많이 나가시느라고 힘드셨나요? 그 내란 이후에 사실 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여기 이제 입술에 좀 포진이 올라왔습니다. 탄핵안 통과된 날 밤에 참 오랜만에 푹 잤다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네, 탄핵안 통과되던 날 밤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군 통수권자로 있으면서 언제 무슨 짓을 다시 할 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박문희님께서는요, 용혜인 대표님, 우리 딸과 나이가 같아서 더 정감이 가고 애정을 갖고 의원님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용 의원님 화팅 하셨고요. 아까 보수영님 TV님께서는 용 의원님 혹시 자녀도 정치 가르치실 건가요? 너무 이런 질문인가요? 네, 저희 아들 아직 4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만 이번에 제가 이제 계엄이 처음 선포가 됐던 그날 밤에 이제 친정으로 아이를 보내면서 예. 이제 그 다시 계엄이 해제가 되고 그 주말에 아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아이가 왜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예. 이 계엄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과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엄마도 같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거다라는 설명은 좀 해줬는데요. 예. 이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 대표님만 닮았으면 아마 총명해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 잘 싸워주시고 피로도 빨리 좀 회복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탄핵 집회에서 보여줬던 젊은 세대처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혜인 의원님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비상개업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